계속해서 개발 활동을 보는데 우리 교재는요. 이거 이 기초 입문서 요거는 97페이지 99페이지부터입니다. 이것도 얼마 안 돼요. 분량이. 그래서 제가 이게 분량이 별로 안 돼서 그리고 또 너무 요 부분은 그 중간중간에 막 턱턱 붙여가지고 가위로 잘라서 불로 붙여가지고 좀 일관성이 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나중에 교재는 확인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그냥 제가 판서 노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부동산 개발이 뭔가 하는 거를 봐야 되는데요. 이 부동산 개발이라는 거는 그냥 공사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무슨 그냥 개발한다 그러면 무슨 뭐 건축하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개발이라는 건 인간에게 필요한 공간이 어떤 거고 그 공간을 그걸 생각을 해서 기획을 해서 공간을 만든 다음에 그걸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전부 다 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은 물론 토지를 개량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근데 개량에는 조성에 의한 개량도 있고 건축에 의한 개량도 있어요. 근데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조성이 뭐고 건축이 뭐고 하는 거는 뭐 토목기사나 건축기사가 공부하는 거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개량을 하는데 개량은 또 여러분들 뭐 공법 같은 거 배우시면 개량하는 방법은 뭐 재개발이 있고 재건축이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도시환경 정비사업 뭐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부동산학개론에서 말하는 개량이라는 건 그냥 토지를 개량하는데 건축이나 조성을 통해서 개량하더라. 이렇게 알면 돼요. 그래서 개발이라고 하는 건 저 아이디어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마케팅 과정까지 다 일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마케팅이라고 하면 되게 부동산 공간을 만든 거니까 그 공간을 매도 또는 쪼개서 팔면 분양이라고 그래요. 매도는 전체를 다 파는 거고 아파트 같은 거는 전체를 다 팔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구획해가지고 쪼개가지고 구분 소유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팝니다. 그러면 이거를 분양이라고 하죠. 쪼개서 파는 걸. 그래서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그런 과정 전체를 우리는 부동산 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개발이다 이거죠. 자, 이렇게 알아놓고 그럼 우리가 개발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인간에게 필요한 공간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개발이라고 하면 인간에게 필요한 공간이라고 하면 공업지역, 주거지역, 공공센터, 위락지역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기반시설은 도로망, 교통수단이라든지 공공기반시설, 통신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땅만 하나 있으면 집을 다 지을 것 같은데 저 푸른 초원의 그림 같은 집을 못 짓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상수도, 하수도, 가스, 뭐 전력 이런 거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돼 있어야 돼. 치안, 방범 다 돼 있어야 돼. 인터넷까지 다 싹 다 돼 있어야지 그게 사람이 살 수 있지. 그냥 맨 땅에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우리가 이제 공업지역 각각 지역마다 용도에 따라서 주된 시설이 있는 거고 이 시설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용도의 개별적인 건축이나 조성 할 수 있는 대상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뭐 광업, 뭐 제조업, 철도, 그다음에 단독주택, 연립주택, 복합주택, 뭐 도소매업 업종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인간이 원활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이런 공간 안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기획하고 여기에 필요한 공간이 뭐냐, 여기서 부족한 공간이 뭔가를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그걸 실제로 공간으로 만드는 업이 개발업이에요. 그래서 개발업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개인적 차원에서도 개발이 있는 거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도 개발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국가계획 21세기 국토축 종합개발인데 이게 여기 이렇게 뭐 이렇게 이게 횡으로는 크게 간선이 4개가 가고 종으로는 크게 2개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신의주 거쳐가지고 서울에서 그래서 이건 중국 러시아 벨트, 중국 벨트로 해가지고 TCR이라고 있어요. 중국 대륙 철도라고 TCR. 근데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저 블라디보스톡으로 올라가서 모스크바로 연결된 TSR이라는 게 있어요. 시베리아 횡단 철도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되는 거를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이런 큰 축 아래 세부적인 계획이 딱 있고 그 세부적인 계획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땅 사는 거 한 평, 뭐 몇 평 여기에다 뭐 어떤 걸 지을 건가 다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개발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큰 국가적 차원에서 또는 그 세계적 차원에서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을 우리가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개발 과정은요. 이게 나온 적이 있어요. 거의 똑같이 해가지고 나온 적이 있어요. 순서를 6개를 뽑아가지고 부동산 개발의 과정으로서 순서대로 잘 나열된 것은 해가지고 2번인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암기해야 됩니다. 나중에. 암기하는데 첫 번째가 아이디어 단계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봤지만
조금 전에 봤지만 기획 단계 이게 아이디어 단계예요. 아이디어 단계부터 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이디어 이 동네에 어떤 공간이 필요한가라는 아이디어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타당성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때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라는 걸 하는데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라는 거는 지금 내가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 그런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를 그냥 한번 종이에다 써보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들어가는 비용하고 나올 수 있는 수익 같은 걸 대충 계산하는 거예요. 이 정밀하게 계산이 안 돼요.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 그래서 예비적으로 타당성 분석을 한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땅을 이제 모색하고 확보하는 단계예요. 땅을 이렇게 사들이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타당성 분석 단계인데 요게 시험에 나와요. 요런 게. 타당성 분석 단계인데 타당성 분석은 법적인 타당성 분석하고 경제적 타당성 분석하고 기술적 또는 물리적 타당성 분석을 하는데 우리가 법경기라고 하는 게 복합 개념 아니에요? 그래서 법경기로 타당성 분석하는데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요게 나오죠. 경제적 측면의 타당성 분석. 그래서 이 경제적 측면의 타당성 분석을 우리가 나눠서 좀 이따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타당성 분석이 끝나면 돈을 끌어들여야죠. 그래서 펀딩하는 단계예요. 금융 단계. 그 다음에 건설하는 단계. 그리고 마케팅 단계. 근데 마케팅이 순서상으로 맨 뒤에 있죠. 이건 배열하는 과정에서 순서가 맨 뒤로 밀린 것 뿐이고 사실 마케팅은요. 개발하는 단계 초기에서부터 해야 돼요. 개발 초기부터 해야 돼요. 어느 큰 개발 사업이 건물 다 지어놓고 입주자 모집합니까? 그러니까 건물 짓기 전에 벌써 개발 사업 초기에 벌써 전단지 돌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건물 골조 올라가는데 상업용 건물이라 하더라도 골조 올라가는데 프랑카드 내걸어요. 3층에 병원 입점 확정, 뭐 10층에 무슨 뭐 영화관 입점 확정, 뭐 이렇게 광고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3층에 병원이 들어오고 뭐 꼭대기층에 무슨 영화관이 들어오니까 너희들도 빨리 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발 초기부터 해야 된다. 마케팅은 순서로 여기에다 배열을 해놨지만 실제로는 개발 초기부터 해야 된다. 그러면 초기 단계 마케팅, 초기에 하는 마케팅의 핵심이 뭐냐? 이게 조그만 무슨 한 평짜리 뭐 액세서리 코너 점주 모집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 건물 전체, 이 개발 사업 전체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임차자를, 중요한 굵직한 임차자를 사전에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영화관을 유치한다든지 은행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그런 사람들을 중요 임차자라고 그래요. 중요 임차자는 키 테넌트라고 하는데 중요 임차자는 뭐냐면 다른 임차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임차자예요. 여러분들 은행이 있어봐요. 은행이 있으면 은행의 덕을 보는 그런 다른 임차인들이 거기 입주해요. 그 건물에. 영화관이 들어봐요. 영화관이 들어오면 오락실이나 꽃집이나 선물 코너나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이 영화관 덕을 보려고 들어오죠. 이때 다른 임차자에게 혜택을 주는 이런 임차인을 중요 임차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요 임차인은 대개 보면 영화관이나 뭐 은행이나 이런 건데 영화관, 은행, 고급 제과점 이런 거는 특히 영화관이나 은행은 특유한 시설이 필요해요. 영화관도 시설이 있어야 되죠. 독특하게 장치를 막 하고 수리도 해야 되고 영화관이 입점된다면 아예 그 영화관이 쾌적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아예 건축부터 해야 돼요. 들어갈 때부터.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큰 금고 같은 거 옛날에 있었단 말이에요. 요즘에 은행 금고가 별로 없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시설이 필요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 들어왔다. 건물에. 그러면 그런 수영장 같은 게 들어오거나 영화관이나 은행 같은 게 들어왔으면 특수한 시설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이 돈을 퍼부어가지고 시설을 하면 쉽게 이사를 갈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쉽게 이사를 못 가죠. 그러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사도 잘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안정적인 임대료를 확보할 수 있단 말이죠. 한번 닷을 내리면 딴 데로 이사를 못 가는 이런 임차인들은 되게 중요 임차인이에요. 이런 임차인들을 특별히 정박 임차자라고 해요. 정박은 앵커 테넌트라고 해요. 앵커 테넌트. 저 앵커가 뭔지 아시죠? 앵커. 이렇게 해가지고 닷을 내리잖아요. 배에서. 닷을 내리잖아요. 파도에 휩쓸려가지 않게 배가. 땅에다가 물속에다 닷을 내리는데 닷을 내린 것 같이 딴 데로 이동을 못하는 임차자를 정박 임차자라고 그래. 정박 임차자. 근데 되게 중요 임차자가 정박 임차자예요. 개념은 다르지만 은행이나 영화관 같은 데가 중요 임차자이면서 정박 임차자죠. 그래서 이런 임차인들 사전에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초기 단계 마케팅에서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큰 임차인만 확보하면 나머지 임차인들은 되게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중요 임차자 사전 확보가 중요하다 하는 거 알아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개발할 때 재개발이라는 게 있어요. 재개발 개념. 그래서 재개발의 어떤 유형이 있는데, 재개발 유형은 수복 재개발, 개량 재개발, 보전 재개발, 철거 재개발 4개인데 가끔가다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재개발을 분류하는 것도 공법에서 분류하는 거하고 달라요. 학계로는 다른 거예요. 학문적인 거라. 그래서 이런 4가지가 있는데 요거 구분해야 된다는 정도만 알고 재개발의 종류가 4개 있다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워포드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부동산 개발의 이론적인 굉장히 권위자인데, 이 사람이 개발할 때 위험을 3가지를 얘기했어요. 대표적인 위험 3가지. 3가지를 얘기했는데, 이게 첫 번째가 법률적 위험이에요. 법률적 위험은 개발하는 과정에서요, 법률이나 규제가 바뀌면 개발하다가 어떻게 돼? 법규가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중간에서 오도가도 못하는, 완전히 손실이 엄청나게 나는 그런 사태가 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아직 확실하지 않은 사업은 하면 안 돼. 그래서 땅을 살 때도 법률적으로 여기는 이용계획이 딱 정해져 있어. 그런 땅을 사야 돼요. 그래서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 시에는 위험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법률적으로는. 그리고 법규가 바뀌면 이거 빼도 박도 못해. 어떤 사람이 법규가 바뀌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일개 개발업자 입장에서 국가 차원에서 여기 법규가 바뀌었다. 이걸 막을 수가 있나? 못 막죠. 시행사나 시공사 누구도 사실은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면밀히 살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시장 위험이 있는데, 시장 위험이라는 거는 내가 개발을 해놨더니 위락시설 같은 거 해놨더니 경기가 죽었다든가 수요가 바뀌었다든가 교통 시스템이 바뀌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장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개발 사업에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걸 시장 위험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시장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합니다. 그게 이제 시장성 연구나 흡수율 분석 같은 걸 통해서 시장 위험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거예요. 요 정도 알아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위험이 있어요. 비용 위험은 공사를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공사비를 한 100억 정도 예상했는데 중간에 시멘트 폭등, 뭐 레미콘 폭등 막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목재 가격 폭등, 막 인건비 막 오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비용을 감당 못해서 중간에 부도나는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위험 때문에, 이런 위험을 비용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용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시행사가, 공사를 발주하는 측이 시공사인 건설회사에게 계약을 걸 때 이렇게 할 수 있어. 계약할 때 나는 공사비를 100억까지만 조달할 수 있다. 그 이상은 내가 조달할 수 없다. 네가 공사할 수 있냐? 이런 조건으로 아파트를 하나 지어주는데 100억이 최대로 지불할 수 있는 돈이다. 그 이상이 되면 네가 부담해라. 이런 옵션을 끼워 넣을 수 있어요.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은, 이거는 공사비가 일정 수준 이상 넘어가더라도 시공사가 그걸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공사는 부담이 크죠. 그러니까 계약 금액이 높아져요. 이거는 시공사가 잘못하면 큰 위험하니까 아예 공사비가 어느 정도 위험을 감안해가지고 위험 프리미엄만큼 더 높여요. 그래서 계약 금액이 높아져서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분양가가 높아져.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의 최대 단점이 분양가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계약 금액이 높아지니까, 공사비가 높아져서. 근데 또 하나 뭐냐면, 그런 것도 또 하나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공사비를 딱 정해놨잖아요. 정해놨는데 만약에 실제로 자재값이 폭등해가지고 그 공사비를 못 맞춘다. 그러면 더 시공사가 돈을, 자기네들 손실을 보면서 공사를 해주느냐?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뭐 철근 빼먹고 막 시멘트 빼먹고 부실 공사한단 말이죠. 그래서 부실 공사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이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 이게 턴키 계약이라고도 하는 건데, 하여튼 이런 의미를, 비용 위험 피하기 위한 계약이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라는 게 있다 정도 알아놓으시면 돼요. 이게 드물게 나오는데, 그렇게 아주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28회 때 나왔어요. 이번에 2번 문제로 나왔습니다. A형. 자, 한번 보죠.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워포드. 조금 전에 우리가 워포드 봤죠? 이 워포드. 워포드가 얘기한 거예요. 워포드는 부동산 개발 위험을 법률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좀 전에 봤잖아. 법률, 시장, 비용.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개발 사업의 추진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개발 사업 기간 동안 다양한 시장 위험에 노출된다. 그렇죠. 기간이 기니까 그동안 시장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암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잘 생각하면서 보셔야 돼요. 3번, 부동산 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행정의 변화, 행정이 법률이에요. 법률 같은 거. 변화에 의한 사업 인허가의 지연 위험은 시행사 혹은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일까? 이걸 어떻게 관리해? 아니, 법규가 바뀌거나 인허가가 지연되는 걸 뭔 수로
뭐 이렇게 돈이라도 줘요? 그러니까 이게 3번이 틀린 거죠. 이건 피할 수 없어요. 이건 어떻게 관리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먼저 확실한 데 들어가야 돼. 법규가 확실하거나 아니면 땅의 이용 계획이 확정돼 있거나. 그래서 3번이 답이죠. 4번 법률 위험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조금 전에 본 거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4번도 맞죠. 5번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의 불확실성은 부동산 개발 사업에 영향을 주는 시장 위험 요인이다. 맞는 얘기네. 그죠? 그래서 3번이 답이었어요. 비교적 쉬운 방식으로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저 지문을 읽을 때 아무 생각이 안 날 가능성이 높아, 저게. 에? 읽다 보면 이 지문이 이 지문인 것 같고 비슷비슷하고, 그러니까 딱 떨어지게 암기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런 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런 유형의 문제를.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조금 전에 여기서 타당성 분석에서 경제적 측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적 측면의 타당성 분석을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경제적 측면의 분석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가 시장 분석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이 경제성 분석이야.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 분석은 항상 먼저 해야 돼. 이건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장 분석은 뭐냐면 이 시장 분석을 통해서 투자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투자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투자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자료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시장성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장에서 과연 할 만한 거냐, 이 사업을 해도 되겠느냐 하는 걸 판단하는 자료를 구하는 거예요. 자료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 그래서 시장에서 채택될 수 있을까? 이 사업이 시장에서 과연 통할 수 있는가? 이걸 보는 게 이게 시장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장 분석을 끝내고 결정한다 이러면 안 돼. 결정하는 거는 경제성 분석 단계예요. 그래서 시장 분석은 항상 먼저 해요. 먼저 하고 경제성 분석은 나중에 하는 거야. 시장 분석은 시장 채택 가능성을 보는 거고 경제성 분석은 수익성을 보는 거예요. 수익성까지 다 봐야 투자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장 분석의 내용은 뭐냐? 도시 분석, 지역 분석을 해야 돼. 시장 분석을 할 때. 도시 분석이라고 해도 되고 지역 분석이라고 해도 돼요. 이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 기반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LQ라고 해서 경제 기반 분석인데 가끔가다 시험에 계산 문제로 나와요. 28회는 안 나왔고 27회 때 나왔어. 나왔는데 요게 계산 문제로 가끔 나와. 그래서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28회 때는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문제는 안 끼웠어요. 그리고 근린 분석 또는 인근 지역 분석, 부지, 땅 분석, 그다음에 수요 공급 분석을 합니다. 이게 시장 분석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시장 분석이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우리가 본 수업하면 하면 되는데 여기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수요 공급까지 다 시장 상황을 다 분석한 다음에 투자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투자 결정을 위한 자료를 모으는 거에 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과연 이 동네에서 먹힐 수 있는가? 시장 채택 가능성이라는 유식한 말을 써요. 시장에서 채택이 가능한가를 평가하는 게 시장 분석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게 끝나면 경제성 분석합니다. 경제성 분석이라고 하는 건 수익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이제 시장 분석을 통해서 자료가 나오면 그 자료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추계합니다. 여기서 추계라는 말 하죠. 추계라는 말은 확정적인 게 아니에요. 추계는 추정해서 계산한다는 뜻이야. 추계란 말이 추정한다는 거예요. 추정한다. 추계라는 말을 쓴다고요? 추정해서 계산한다. 네? 추계란 말이 나오면 확정된 게 아니라는 거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용을 추계해요. 비용은 둘로 나눠서 추계합니다. 땅값하고 계량물. 그거 이외에 땅 이외에 다른 거, 건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가 하는 거하고 수익을 추계합니다. 수익은 세전현금 수지라고 그래요. BT, Before Tax Cash Flow라고 그래서 이게 세전현금 수지예요. 그 다음에 세후현금 수지 둘로 쪼개서 추계합니다. 두 개 다 추계합니다. 그래서 이 세후현금 수지가 최종적으로 나오면 수년가하고 내부 수익률을 적용한 다음에 수년가가 0보다 크거나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를 결정합니다. 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계산기를 두드리는 단계가 경제성 분석 단계다 하는 거 알아놓으셔야 돼요.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요 단계다 하는데 지금은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고 그냥 의미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쪽은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개념은 이 순서를 다 외워야 가지고 뭐 나오고 이런 건 아니에요. 아니고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수년가나 내부 수익률 같은 투자 결정 기법을 이용해서 투자를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경제성 분석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알아놓으셨죠? 경제적 측면의 타당성 분석은 크게 시장 분석이 있고 경제성 분석이 있는데, 시장 분석은 도시 지역 분석, 임금 분석, 부지 분석, 수요 분석, 공급 분석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역 분석에서 세부적으로 경제 기반 분석 같은 거 나와야 뒤에도 할 거예요. 나오고 LQ 같은 거 구하는 거 이런 거 나오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거기서 중요한 부분만 알아놓으면 되고, 그다음에 경제성 분석은 비용 얼마 들어가는지 추계하고 수익 추계한 다음에 그 수익을 현재 가치로 바꿔서 수년가나 내부 승리를 적용한 다음에 투자를 할까 말까를 결정한다. 그래서 투자 결정하는 단계는 시장 분석 단계가 아니라 경제성 분석 이후다 하는 거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봤고요. 자, 그다음에 요즘에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2000년대 들어서서 국가가 무리하게 기반시설, 그러니까 도로나 뭐 철도나 이런 걸 국가가 주도해서 그전에는 깔았는데, 도로, 철도, 항만, 무슨 하다못해 역까지, 전철역 있죠? 전철역, 용산역 그 국가가 지은 거예요? 아니에요. 용산역. 용산역에 뭐 있지? 그 위에? 나 모르겠네. 까먹었네. 용산역사에 뭐 있죠? 뭐? 아이파크인가? 하여튼 거기서 지어준 거야. 수원은? 수원역. 그 애경백화점에서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백화점 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민자역사라고 그게. 그 다음에 영등포역도 그래요. 영등포역도 롯데백화점하고 같이 쓰고 있죠. 그 민자역사예요. 그 수리해주고 한 게.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있으면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집객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다 지어주고 여기다가 백화점 같은 걸 지어서 유도를 하죠, 손님을. 근데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역조차도 민간 자본을 유치해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짓는단 말이죠. 도로나 철도나 항만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민자 유치 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 민자 유치 사업이 이게 요즘에 기반시설 같은 걸 지을 때 대세예요. 큰 기반시설을 지을 때 과거에는 국가가 이걸 정부가 돈을 털어버가지고 지으면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면 모르겠는데 예산 넘어가면 어떻게 국채를 발행해요. 국채를 발행하면 채권 발행해서 국민들한테 돈을 꾸는 건데 꾸는 과정에서 금리가 올라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금방금방 사업을 수행하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민간에게 이게 맡겨가지고 민간에게 이제 공사를 하게끔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민간에게 공사를 하게 하면 민간인들은 거기다가 돈을 투자하겠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회수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돈을 어떻게 회수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간 자본이 유치가 돼서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돈을 회수해 가느냐 하는 것이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 두 개가 주로 시험에 나옵니다. 두 개가. 다른 거는 됐어요. 두 개가 나오는데 보셔야 돼요. 자, 민간 사업, 자본 유치 사업 두 가지 개발과 관련돼서 BTO하고 BTL 두 개가 주로 나옵니다. 이게 다른 거 BO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몰라도 답을 찾아. 근데 여기서 BTO, BTL 이런 거 나오는데 이게 한글로 번역도 안 해. 그냥 BTO, BTL로 그냥 돼요. 웬만하면. 그런데 B는 뭐냐? 여기서 B. 영어로 알아야 돼, 여기서. 다른 법률 과목은 영어 몰라도 돼. 에? 근데 여기 학계로는 영어로 알아야 돼요. 영어도 알아야 돼요. B가 뭐예요? 빌드예요, 빌드. 빌드가 뭐예요? 예? 아니요, 건설이에요, 건설. 건설한. 빌드가 건설이에요. 자, 그 다음에 T는 뭐야? T. 그렇지. 트랜스퍼예요. 트랜스퍼는 양도 또는 이전이라고도 해요. 이전 또는 양도라고 해도 돼요. 양도는 뭐야?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소유권을 넘긴다. 이전한다. 소유권을 넘긴다. 양도라는 표현보다 이전이라는 표현을 써야죠. 여러분들이 그 지하철 환승하는데 보면 트랜스퍼라고 써 있어. 자, 그래서 이전 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L하고 O가 있는데 여기서 L은 리스예요. 리스가 뭐예요? 임대 또는 임차라고 해도 돼요. 여기 뭐 임대차. 빌리는 거예요. 리스. 그 다음에 O가 있어. O가 뭘 것 같아요? 저기 BTO의 O. 그렇죠. 오퍼레이트. 또 오퍼레이션이라고 해도 되고요. 오퍼레이트 해도 돼요. 어쨌든 운영이야, 운영.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네 개의 단어만 알면 돼. 그러면 순서대로 돼 있어. 자, 보세요. 자, BTO는 뭐냐면 민간 자본, 민간 건설업체가 지은 다음에 이걸 소유권을 정부 등에게 넘겨요. 자, 보세요. 지어서 넘긴다 이거지. 지어서 넘기면은 얘는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 대신
정부가 일정 기간 너는 20년, 30년, 10년, 50년 길게는 저 사회주의 국가는 50년씩 줘요. 네가 뭘 해도 운용해서 돈 빼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소유권을 왜 넘기는 게 나아요? 보통 소유권을 안 넘기고 B 지은 다음에 own 소유한 다음에 나중에 넘기는 방식이 있어요. BOT라고. BOT는 사회주의 국가나 이런 데서 보통 써요. 이거는 터키 같은 데서 터키의 70년대 처음에 그 터키 수상이 외자 유치를 위해서 BOT 방식을 제안했고 이게 중국에서 좀 썼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사회주의 국가는 언제 뺏길지 몰라 소유권을.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사회주의권에 민자가 외국 자본, 서방 자본이 투자하면 일정 기간 소유권을 보장해줘요. 근데 우리나라나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은 소유권을 뺏을 가능성도 없는 데다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 내고 뭐 해가지고 골치 아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소유권을 그냥 넘겨버려요. 정부나 지자체에다가 넘겨요. 넘기고 뭘 받아? 운영권을 받는 거예요. 뺏지 못하는 운영권. 그래서 운영권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해서 돈을 뽑아요. 그걸 BTO라고 그래. BTO. 그 다음에 요거는 자 건설에 그 다음에 소유권을 넘겨 그 다음에 운영권을 받는데 여기서 반드시 임대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거야. 그래서 공사를 발주한 제안한 정부나 지자체에 빌려줘요. 정부나 지자체가 이걸 건물이나 이 시설을 빌린다고. 빌려서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임대료를 받아서 회수해요. 이건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회수하고 요건 임대료를 받아서 회수해. 그럼 대표적인 게 뭐냐? 자 보세요. 요 도로 같은 게 그런 거야. 도로는요. 민자도로로 닦아. 그 다음에 소유권을 지자체나 정부에 넘겨. 그 다음에 톨게이트를 지어. 그 다음에 삥을 뜯어요. 이렇게 해서 회수한단 말이에요. 도로가 대표적인 BTO예요. 민자도로. 민자도로 보면 여러분들 천안논산 고속도로가 최초의 민자도로 그걸 겁니다. 고속도로로. 그 다음에 우죽순으로 나와. 민자도로가. 그래서 구간마다 또 달라. 그래서 구간마다 요금이 약간씩 달라요. 그게 뭐 거리에 따라서 뭐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도로 같은 거 되는 거야. 그런데 BTL은 다르죠. BTL은 학교나 관공서 같은 건데 여러분들 학교나 관공서를 지어놓고 BTO 방식으로 운영한다. 그러면 소유권 넘기고 나서 학교나 관공서, 시청 같은 데다가 이렇게 톨게이트를 지어놓고 학생들한테 삥을 뜯을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학교나 관공서도 이걸로 많이 짓는데 이거는 뭐냐면 학교나 관공서는 소유권 넘긴 다음에 그 정부가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임차권을 주는 거예요. 정부나 지자체가 임대를 한다고 거꾸로. 그래서 거기서 정부나 임대를 해서 일정 기간 동안 수익률 얼마로 해가지고 임차료를 줘요. 그래서 임대료로 회수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PTO는 도로고 대표적인 게 이건 학교나 관공서라는 거지 반드시 도로는 BTO로 한다. 이건 아니에요. 반드시 관공서는 BTL로 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렇다 이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는데 요건 이제 그 정부에서 발간한 자료에서 나온 거예요. 자, BTO는 민간 사업자가 특별한 그 개발 사업 업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사업을 건설을 한 다음에 정부에게 그냥 줘요. 소유권을. 기부 체납한다고. 그러면 정부는 너 고맙다 그러면서 사업권을 주는 거야. 운영권을. 그럼 운영을 해가지고 민간인들, 이용자들 있죠? 운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톨게이트에서 이게 뜯어가지고 회수한다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아니에요. 얘는 민간 사업자가 얘가 기부 체납하는 거 소유권 이전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임대료는 정부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는 얘한테 이용자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뭐 청사나 뭐 시청이나 학교나 이런 데서 거기서 이용요금 들어오면 그걸로 이제 임대료를 주는 방식을 쓰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요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이다. 이거 말고도 많아요. 많은데 주로 하는 사업이 이런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철도 말이죠. 전철도 이거 민자로 많이 하죠. 대표적으로 소사원시선 이거는 보니까 민자 사업이더라고. 완전히 아마 거의 민자 사업일 거예요. 민자 사업 많을 거예요. 하여튼 지금 많다는 거 알아놓으시고 요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번에 24번으로 나왔어요. 자 보세요. 다음에 설명하는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 방식을 보기 위해서 올바르게 고른 것. 자 기억. 사회 기반 시설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그랬죠. 준공은 빌드죠. B. 귀속되는 건 이전하는 거죠. T. 여기까지 나오지. B, T. 여기까지 나오는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 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끝까지 봐야 돼. 끝까지. O라고 나오면 안 돼. 끝까지 봐야 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한다. 조선말은 끝까지 읽어야 돼. 그래서 임차하여 운영권을 인정하여 돈 뜯을 수 있는 권리를. 근데 결론적으로는 누가 고객이야? 정부나 지자체가 지가 고객을 한다고. 임차하여 사용 수익하는 방식이다. BTL이죠? 그 다음에 니은 사회 기반시설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된다고 그랬으니까 준공 귀속되니까 BT죠. 그런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죠. 임차라는 말은 없죠. 그럼 BTO죠. 그러면 여기 BTL이 여기 있고, 그죠? BTO가 여기 있죠. 라마지. 기억 니은은 라마지. 라마. 4번이 답이죠. 그러면 나머지 없느냐? 있죠. 여기 BOT도 있고, 그 다음에 BLT도 있고, 그 다음에 뭐 BTOT도 있고, 뭐 다양해요. BO도 있고 그래요.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이 아니에요. 특별한 방식으로 쓰니까 시험에는 잘 안 떠. 어쩌다 뜨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거의 그거는 그거 몰라도 딴 걸로 어떻게 추정해서 풀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BTL, BTO예요. BTL, BTO고 어쩌다가 BOT가 언급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안 해요. BOT를.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놓으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민자 유치 사업 방식이다.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사업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를 꼭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개발과 관련되는 거니까 그거 알아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출제될 수 있어요. 이거 이런 거는 계속해서 출제될 수 있는 거니까 보는데 여러분들 또 이걸 기계적으로 외워가지고 이거는 도로에만 쓰고 이건 학교 관공서만 쓰고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계약 조건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 반드시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에요. 자, 요번에 여러분들 있잖아요. 다시 이제 까먹었으니까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LQ란 말 나왔어. LQ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로케이션 컨텐츠인가 뭐 하여튼 그래요. 근데 LQ가 경제 기반 승소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요거를 일단은 지금부터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기억을 해 놓으세요. 이 도시가 뭐 해 먹고 사는 도시인가를 거기서 무슨 산업이 주된 산업인가를 측정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지금 요 개념이 LQ라는 게 나왔잖아요. 입지계수라고도 그러고. 자, 경제기반 승수라는 거는 뭐 좀 따로 있지만 LQ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입지계수라는 게. 요게 계산 문제로 작년에 나왔어. 작년에 나왔는데 요거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요게 계산 문제로 나오면 번분수를 계산해야 돼. 번분수를 계산해야 돼. 그럼 여기서 하나 집어넣고 갈게요. 자, 지금 번분수가 어떤 거냐면 번잡하다 그래서 번분수야. 그럼 분수가 보통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런데 이건 한 번 더 있어.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돼? A분의 B 분의 C분의 D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분수 형태로 돼가지고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요거 나온 것처럼 요게 안에 거는 뭐야? 요렇게 묶어서 곱해. 그래서 요게 분모가 돼. 요렇게 바깥에 걸 곱해요. 그래서 이게 분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B 곱하기 C 분의 A 곱하기 D가 이렇게 된다. 형태가. 이거를 의심하지 마셔. 그냥 믿어요. 믿으세요. 이거 왜 그런지 알죠? 자, 그러니까 여기가 C분의 D 나누기, 이게 분수는 나누기야. 분수가 나누기라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A분의 B잖아요. 이런 형태 되잖아요. 그럼 이게 나누기로 하면 힘들잖아요. 연산할 때 획 뒤집어야지. 획 뒤집으면 곱하기로 바뀌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 C분의 D 곱하기 B분의 A 형태가 된다고. 그럼 얘 이렇게 곱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BC 곱하기 분의 AD 이렇게 되는 거지, 형태가. 그래서 이거 뭐야? BC 곱하기 분모 AD 곱하면 분자가 된다고.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걸 기계적으로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걸 믿지 못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풀 거예요. 제가 문제는 안 가져왔어요. 여기다 안 끼워놨어. 근데 나중에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꽤 나왔어요. 몇 번. 그러니까 이거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입지계수가 나오면 계산 문제로 잘 나온다 하는 걸 생각하면서 대비를 하셔야 돼. 재밌어요. 문제 풀면. 자, 그다음에 경제기반 승수가 있는데 경제기반 승수는 지금 몰라도 돼요. 자,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유효 활용 방식. 이제부터 부동산 개발을 할 때
땅을 어떻게 잘 개발하느냐와 관련되는 용어예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건 뭐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할 필요는 없고, 다 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만, 핵심적인 내용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토지를 개발한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면 가장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 땅을. 첫 번째 방식으로 등가교환이라는 게 있는데, 등가교환은 토지 소유자가 땅은 있는데 건축 경험도 없고 돈도 없어. 그러면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토지 소유자가 땅은 제공하고 개발업자 또는 건설업자에게 건축비를 털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짓는 거야. 건물을 지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제공한 토지 가격하고 건축비 얼마나 들어갔나를 계산한 다음에 그 비율대로 나중에 나누는 거죠. 그래서 토지비하고 건축비 비율로 나누는데 요때 요 방식이 대표적인 방식인데 요거는 말이죠. 요건 말이죠. 요건 나중에 단점이 뭐냐면 서로 싸워요. 땅이 좋다. 땅이 더 많이 들어갔다. 아니다. 건축비가 더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나중에 싸워요. 그래서 요게 단점이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등가교환 방식이 있고 두 번째 방식이 신차지 방식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신차지 방식이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일본에서 많이 이용한 거예요. 일본에 옛날에 도쿄가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쌌거든요. 근데 도쿄가요. 도쿄 뭐 교토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지만 거기 지주들이 꽤 있다고. 옛날부터 조상 대대로 살았던 지주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땅을 활용할 줄 잘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보험회사가 특히나 이 도심지에 본사를 많이 지을 때 금융회사가 이 옛날에 그 할아버지들 잘 설득을 해가지고 그 땅을 우리 조상들 땅이니까 죽어도 못 판다 이런 사람들을 잘 꼬셔가지고 팔지 마시고 그러면 저희가 한 30년 40년만 이용할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땅을 빌리는데 새로운 형태로 빌려요. 이걸 차지 방식인데 신차지 방식이라고 해요. 신차지 방식이라서 이때는 그 땅을 빌릴 때 옛날의 차지 방식은 땅 빌릴 때 엄청나게 큰 돈을 이렇게 팍 줬나 봐요. 이걸 권리금이라고 했나 봐요. 일본에서는. 그 우리나라하고는 별로 상관없어요. 근데 이 방식은 옛날의 차지 방식하고 다르게 계약 시에 땅을 이용하는 대가로 목돈으로 팍 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계약 시에 권리금이 없고 단 기간 동안에 계속 이용하는 기간 동안에 고액의 임대료를 냅니다. 매달 또는 매년 엄청나게 임대료를 줘요. 그러다가 계약 기간이 20년, 30년 끝나잖아요. 건물 높은 거 지었잖아. 2, 3년, 20년 지났잖아요. 그럼 계약이 끝나면 토지는 당연히 공짜로 도로 돌려줘야지. 빌린 거니까. 근데 건물이 있는 건 어떻게 해? 부시고 줄 수 없죠? 요거는 그때 시가로 주인에게 땅 주인한테 팝니다. 그러면 땅 주인은 자기 소유권은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고 기간 동안에 임대료도 받으면서 그거 20년, 30년 지나면 자기 자식이 건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시세대로 물론 팔지만 어쨌든 요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요걸 신차지 방식이라고 그래요. 자, 근데 요걸 바꿔서 냈어요. 예? 토지는 무상반환하고 건물도 무상반환한다. 또는 토지는 시가양도하고 건물은 무상반환한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냈다고. 예, 과거에. 그러니까 신차지 방식이 어떤 건가 개념만 알아놓으시면 돼요. 자, 사업수탁 방식이 있는데 사업수탁 방식은 자, 계속해서 개발은 토지 소유자 명의로 해요. 그리고 돈도 지원해요. 땅 주인이. 개발업자는 여기다가 기획하고 그다음에 건설하고 마케팅까지 다 도맡아서 하는 거예요. 대신 수수료 받습니다. 수수료 받는 거, 요게 사업수탁 방식이에요. 사업만 이렇게 떼어서 네가 좀 해줘 하는 거죠. 토지 소유자가 돈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요. 근데 문제는 토지 소유자가 돈이 없어. 돈이 없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개발업자가 돈을 빌려줘요. 땅 주인한테 돈을 빌려줘. 빌려준 다음에 그 빌려준 돈을 가지고 건설을 한 다음에 나중에 건물이 다 완공되잖아요. 그러면 지가 운영을 해. 그러니까 땅을 개발을 할 때 얘가 돈을 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개발업자의 그 입김이 세져요. 그래서 나중에 완공 후에 운영 형태가 다릅니다. 얘가 운영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사실은 개발업자가 이 건물을 다 개발을 하잖아요. 개발하고 나면 이 토지 소유자가 잘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업자에게 임대나 분양을 할 때 통째로 얘한테 싸게 넘겨요. 일괄 매도 또는 일괄 임대해요. 그러면 한꺼번에 개발업자가 100% 가격이다 그러면 90% 정도의 지가 다 그냥 임대를 해버려요. 그런 다음에 다시 전대합니다. 다시 전대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회수하는 방식을 쓰는데 이게 사업수탁 방식하고 건설협력금 차입 방식의 차이는 사업수탁 방식은 요건 뭐냐면 토지 소유자가 자력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 건설비를 계속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반면에 건설협력금 차입 방식은
이게 돈을 빌려주는 돈을 그냥 이름 좋게 그냥 건설협력금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빌려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지 소유자가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형식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거죠. 건설 자금을 빌려줘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입김이 세진다고요. 그래서 완공 후의 운영 형태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이 두 개의 또 공통점은 뭐냐? 그러면서 또 공통점은 뭐냐면 토지 소유권이 개발업자에게 넘어가야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갑니다. 토지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가 계속 보유하는 것이 특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토지를 어떻게 개발하느냐, 활용하느냐 하는 방식을까지 살펴봤어요. 일단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를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개발 활동을 보는데요. 자, 부동산 개발의 개념 보세요. 자, 인간에게 생활, 쇼핑, 레저 공간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토지를 개량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개량하는데 개량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조성에 의한 개량, 건축에 의한 개량 이렇게 있죠. 근데 조성이 뭐고 건축이 뭐냐는 알 필요 없어요. 신경 안 써도 돼. 그 다음에 개발의 분류 보세요. 주체 누가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공적 주체가 하면 공영개발이라고 그래요. 민간이 하면 민간개발. 근데 민관 합동개발이라는 게 있죠. 요즘에 혼합으로 해가지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건설도 이렇게 제3섹터라고 그래가지고 혼합개발을 하는 경우도 합동개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정책 같은 거 만들 때도 민관이 함께 이렇게 프로세스 잘 가동해가지고 협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협치. 그래서 그런 것들 요즘에 이게 대세입니다. 그게 그렇게 알아놓고 뭐 세부적인 건 알 필요 없어요. 뭐 그 정도면 돼요. 자, 그다음에 토지를 어떻게 취득하느냐. 개발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죠. 토지 취득하는 방식이 첫 번째가 환지 방식이 있습니다. 환지 방식은 개발 사업 후에 땅 소유자에게 다시 땅을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주는데 다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환지 비율 또는 감보율을 적용해서 돌려주죠. 근데 감보율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바꿔주느냐 이런 건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런 건 공법에서 하는 거야. 그래서 환지 방식이 있어요. 근데 환지 방식은 옛날에 1970년대에 잠실, 반포 같은 거 개발한 게 환지 방식이에요. 그때는 법률이 토지구역정리사업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로 했어요. 그리고 자격사가 환지사라는 자격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환지사라고 있어요. 환지사. 땅을 바꿔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땅을 이런 논바닥 이런 땅을 다 개발한 다음에 가스, 전력 이런 거 다 집어넣으면 나중에 반듯반듯하게 도로 뚫고 나서 택지로 만든단 말이죠. 택지로 만들면 내 땅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자기 땅 그 자리를 돌려줄 수는 없으니까 다른 데에 있는 땅을 돌려줄 거란 말이에요. 다른 데 돌려주는데 원래 그 땅과 돌려주는 땅이 가격이 딱 맞아야 되죠. 그래서 그거 맞춰가지고 땅을 돌려주는 거. 그걸 환지사라고 한다고요. 환지사. 지금도 자격사는 있어요. 할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근데 하여튼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환지라고 그래요. 이게. 땅을 돌려주는 건데 이게 뭐가 큰 단점이냐면 환지 방식으로 옛날에 토지구역 정리사업법에 따라서 농지를 택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나중에 땅을 돌려주잖아요. 그러면 땅 주인들이 벼락부자가 되는 거예요. 반포나 잠실이나 이런데 지금은 뭐 수십 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티가 안 나고 많이 이제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랬지만 초창기 졸부입니다. 그래서 쌀집하고 연탄 가게 하는 사람들이 지주야. 그 동네가. 그래서 굉장히 대단히 땅값이 뭐 10,000배 폭등하고 막 그랬잖아요. 70년대에 땅 가지고 있었던 사람 거기 배추밭 3,000평 이런 게 지금 수십억 수백억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개발이익 환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80년대부터 시작된 게 공영개발입니다. 전면 매수 방식이 바로 공영개발에서 하는 거예요. 이 공영개발 방식은 토지를 전면 매수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사업 대상 토지가 있다 그러면 이제 꼼짝 마라 하고선 거기 이제 토지 소유자한테 협의 매수라는 이름으로 한 3차 정도 협상한 다음에 안 되면 그냥 갖다 그냥 강제로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강제로 징발하듯이 수용이라는 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곳에서 말이죠. 뭐 국가안전보장 그다음에 공공복리 질서 유지를 위해서 어떻게 돼요? 강제로 뺏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상비만 던져준 다음에 그냥 뺏어버립니다. 과거에 80년대만 하더라도 권위주의 정부 시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저항한다는 거는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70년대 말 80년대 초반에
이제 공영개발 방식에서 전면 매수, 수용하는 방식을 써요. 이게 수용 방식이에요. 수용이란 말도 써요. 그래서 수용 방식을 하는데 그걸로다가 처음에 했던 사업이 뭔지 아세요? 공영개발 방식으로. 한강유역개발입니다. 한강. 네? 전두환 대통령이 장갑차 끌고 다니면서 한강개발 뭐 지도 감독했다는 그 한강개발. 그 다음에 신도시 비슷하게 만든 건 뭐예요? 목동입니다. 목동. 서울 안에서는 목동. 서울 바깥에서는 안산하고 창원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영개발 전면 매수 방식으로 한 거죠. 근데 그게 전면 매수 방식은 나중에 보면 너무 단점이 많아. 왜냐면 재산권을 강제로 뺏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혼합 방식이 나오죠. 다음에 혼합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일정 면적 이하의 사람들은 일정 면적 이하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보상금 주고 청산시켜 버려요. 전면 수용하고 면적이 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나중에 땅을 줘요. 환지를 해주는데 그게 이주자 택지라는 겁니다. 이주자 택지라는 거고 그게 이제 큰 도시 같은 거 이제 조그만 신도시 같은 개념으로 만든다 그러면 간선도로가 있고 뭐 여기 철도역이 이렇게 뭐 있고 그러면 철도역 주변에는 바로 주거지가 안 돼요. 도로 근처나 역 근처나 이런 거. 그럼 거기에 뭐냐면 상가주택 같은 거 지을 수 있는 그런 그 근생시설 같은 게 있다고. 본격적인 주거단지가 아니라. 그게 되게 이주자 택지예요. 상가 건물 같은 거 지을 수 있는데. 그래서 1층에는 뭐 식당 같은 거 하고 커피숍 같은 거 있고 2층부터 주인이 사는 거 이런 거 상가 건물 있잖아요. 그런 용도로 되는 택지를 줍니다. 나중에. 되게 그런 걸로 줍니다. 그래서 이걸 이주자 택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걸 섞으면 혼합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탁개발은 나중에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신개발, 재개발도 읽어보세요. 신개발은 그냥 새로 개발하는 거고 재개발은 있는 거 부시고 개발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외관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뭐 유형적 개발은 눈에 보이는 개발이죠. 땅 파고 건물 짓고 뭐 이런 거고 무형적 개발은 용도를 바꾸는 거예요. 용도. 눈에 안 보이죠. 이런 거. 용도를 이용 상태를 바꾸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용도도 바꾸고 땅 파고 건물 짓고 하면 복합 개발입니다. 그래서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부동산 개발의 위험은 또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의 위험, 유형, 워포드가 얘기한 거죠. 세 가지. 법적 위험, 그 아래 시장 위험, 그 아래 비용 위험 세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개발 타당성 분석이 있는데 여기서는 상세하게 안 다뤘어요. 그래서 개발 타당성 분석에 의하고 유형이 있는데 지역경제 분석, 다음 넘어가세요.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 이런 순서로 돼 있다. 세부적으로 뭐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발에 대한 내용을 여기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거칠게 이렇게 해놨어요. 교재가 좀 세부적인 건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개발 요 정도로 끝냈고요. 쉬었다가 관리활동, 마케팅 활동 한꺼번에 하겠습니다.